이유 없이 얼굴을 찡그리거나 시도 때도 없이 어깨를 들썩이고 이상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병, 틱장애를 아십니까? 주로 10살 전후의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킁킁대는 소리를 내거나 눈을 깜빡이는 이상 행동이 생겨도 부모님들은 단순한 습관이나 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틱장애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틱장애가 있는 아이들 중 강박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동반되면 치료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틱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겨울방학이 시작됐는데요. 이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학업을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더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작은 행동에도 혹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자주 눈을 깜빡인다거나 계속해서 킁킁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바로 틱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10%에서 20%가 이 틱장애를 겪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습관들은 이런 킁킁거리고 또 눈을 자주 깜빡이는 행동들은 습관으로 치부를 해서 부모님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잘못된 관심은 아이들의 틱장애를 더 악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의의료원 한방소아과 이승현 교수와 함께 틱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양한 아동 질환 중에서도 틱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틱장애가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틱은요, 불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갑작스럽고 빠르게 반복하는 특정 행동이나 소리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영어 표현을 번역한 거라서 굉장히 어색한데요.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어떤 특정 행동을 반복하거나 특정 소리를 반복한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자주 빠르게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고요.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충동적으로 나온다는 그럴 때 이제 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근육을 움직이거나 특정한 소리를 계속 내는 게 틱장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틱장애가 자주 나타나는 나이대도 있습니까? 네. 틱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전에 증상이 확인되어야지 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초발 연령은 보통 6 내지 7세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유병률을 보면은요, 전 인구의 한 5 내지 15% 사이가 이제 틱 장애를 한 번씩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 1% 정도가 만성화되는 경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도표를 잠깐 보시면요,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틱 장애 2007년부터 11년 5년 상간에 틱 장애 아이들이 4.5% 정도 증가를 했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인 연령대에 보면 7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숫자가 전체의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남녀 성비로 보면 이거는 이제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4대6 4대 1 많게는 6대 1 정도로 남아들한테서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18세 이전에 발병을 해야 틱장애라고 하고 또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 6, 7세 남자아이들에게서 첫 발병이 많이 나타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5년 사이에 5%나 증가를 했다고 하셨어요. 이 틱장애가 갑자기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나 학습 이런 것 때문에 환자 자체가 이제 증가했다라는 것도 큰 원인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게 이제 틱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주위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의 다른 학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애가 조금 이상하다. 혹시 틱 아니냐 알아봐라. 이제 권유를 받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게 많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정보를 많이 얻게 되셔서 네. 틱이라는 걸 알고 이제 확인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인식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게 뭐 약 먹는다고 낫냐, 나이 들면 해결된다, 괜히 호들갑 떨지 마라. 이제 이러다가 이게 만성화될 수도 있고 다른 질환과 동반이 되면은 심각한 사회생활하기 힘든 다른 거에 어떤 전초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인식들이 깊어지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증가를 했다기보다는 이 틱장애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많아져서 예전에는 틱장애를 몰랐다면 이제는 알아서 마치 더 많아진 것처럼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군요. 실제 환자도 증가했죠. 그렇지만 그런 네.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 틱장애가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틱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 네. 쌍둥이들을 다른 데 다르게 키웠는데도 유사하게 나타나더라. 어떤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나 어떤 뇌 손상 후유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생긴 거는 멀쩡한데 기능적으로 자기 역할을 다 못 해주거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보낼 때 거기에 관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네. 또는 아이가 출생 시에 알게 모르게 어떤 뇌 손상을 받아서 출생 후에 감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여러 가지 원인설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이 많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지 이제 저희들끼리 그냥 이거 심정은 확실한데 아직 물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인은 뇌다. 네. 분명히 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기능이 제대로 잘 크지를 못해서 또는 모양은 컸는데 일을 못해 역할을 못 해준다라든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생길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이 뇌와 연관이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뇌 세포가 한 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 재생이 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틱장애도 뇌와 연관이 있으니까 한 번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뭐랄까요? 평생 계속되는 그런 건가요? 네. 지금까지도 그게 정설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뇌세포는 수정 후부터 태아기에서도 꾸준히 발달해 오다가 만 4, 5세경에 거의 80~90%가 형성이 되고 이제 뭐 사춘기에 완성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퇴화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번 뇌 손상을 받으면 더 이상은 뇌세포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흔히 알려져 있는 중풍은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다. 이게 아직까지 정설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은 연구 기법이라든지 뭐 자재가 개발되면서 우리가 이전에 못 봤던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데 최근 트렌드는요. 뇌세포도 제 생각 더 그 나이가 지나서도 성장하더라. 그리고 만 5, 6세에 80~90%지만 더 늦은 나이까지 천천히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손상받았지만 불완전하지만 재생도 되더라. 그런 이제 학설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아이들이 학업이다 뭐다 해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습니까? 예. 스트레스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하고 네. 조기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라는 거 하고는 조금 이제 따로 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 스트레스라는 게 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데 엄마 하지 말라라고 하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떨어질까 봐 또는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욕심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 이거는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고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증상이 심화되거나 아니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분명히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부분들은 아까 이제 제가 뇌 발육이 늦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일반적인 아이들은 5, 6세가 되면 뇌세포가 한 80~90% 형성이 되어서 대충 알 거 알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늦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자기 뇌 상태나 이런 거는 아직 그런 학습을 받아들일 만한 수행할 만큼 자라지가 않았는데 조기에 또는 과도하게 들어가다가 보면은 수행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되고 안 되고의 문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인상이 깊네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되고 안 되고의 차이. 그러니까 뇌가 발달이 아직 다 안 됐는데 미숙한데 자꾸 주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틱장애 하면 눈을 깜빡거리거나 킁킁거리거나 이런 증상은 좀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증상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앞에 정의를 말씀드릴 때
특정 운동, 그 특정 근육 운동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특정 소리가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특정 근육을 움직일 때 우리가 이걸 운동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뭐 코에 뭐가 박힌 것처럼 킁킁거린다든가 요럴 때 또는 머리를 흔든다든가 혀를 낼름거린다든가 이런 거 이제 단순한 동작이 될 때는 단순 운동틱이라고 하고요. 이게 조금 더 동작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때린다라든가 주로 제자리에서 깡충깡충 뛴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물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라든가 남의 행동을 따라하는 이제 이런 단계에 갈 때 복합 운동틱이라고 하는데 하고 이제 이때의 행동이 보통 보면 뭐 자신의 성기를 좀 만진다라든지 하는 좀 외설적인 행동들이 많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리. 단순하게 킁킁거리는 소리를 낸다든가 가래나 침을 뱉는 이런 소리를 낸다든가 뭘 뽀드덕 그런 특정한 단순한 소리를 낼 때 이걸 네. 이제 음성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진도가 나가서 단어라든지 문장 이제 근데 주로 이때도 욕설 같은 게 많아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다라든가 다른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나도 뭐 반사적으로 그 말을 따라한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복합 음성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간단한 행동이나 단어 하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순이라고 붙이고요. 이것들이 좀 더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생활이 힘들 때 그때 이제 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대표적인 틱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틱 증상들을 보니까 나쁜 습관으로 오인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질환을 모르고 있다가 다른 질환 때문에 병원을 아이와 함께 찾았는데 틱 장애를 발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째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되게 욕심이 많았죠. 다른 엄마들처럼 욕심이 많아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혼자 연구도 많이 해요.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돌전부터 벌써부터 학습지 시작하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애한테 시작했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거든요. 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애 같은 경우 이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얘는 이해를 10번을 20번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그런가? 이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의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본 거죠. 그 교수님이 상담을 하시면서 우리 애가 또 다른 내가 모르는 증상이 조금 보였었는가 봐요. 집에서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좀 눈을 되게 깜빡깜빡거리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교수님이 집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보면 그런 현상은 잘 없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불편하거나 환경이 좀 그럴 때 아마 그런 현상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요. 예. 이런 학습장애나 뭐 이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피아노를 보냈어요. 피아노를 치다 보면 정서도 부드러워지고 이 두뇌 개발도 은근히 내가 뭘 시키지 않지만 두뇌 개발도 될 것 같아서 피아노를 시켰는데 의외로 싫다고 하던 애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자신이 생기면서 피아노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엔 안 가려고 한 달을 뺐거든요. 안 가려고 절대 못 간다고. 근데 시작해보니까 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거. 그냥 하나하나씩 조금 커버를 해주면서 얘가 자신감을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습 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틱 장애를 발견한 경우인데요. 부모님이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틱 장애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이 아이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케이스로 학습 장애라는 다른 것 때문에 내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문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이제 틱을 발견했던 케이스고 다행히 이제 초창기였고 바로 이렇게 치료 들어가고 하면서 바로 없어져서 지금은 별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경우고요. 애들이요, 이런 애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좀 소극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우울이라든지 아니면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다른 학습 장애뿐만이 아니라 품행 장애라든지 아니면 주의력 부족 과잉 행동 장애라든가 뭐 적대적 반항 장애, 다른 그 질환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죠. 또 오다 보니까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네. 비염,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그냥 감기 끝에 그렇겠구나. 얘가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계절적으로 눈 알레르기가 있어서 눈을 깜빡거리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틱이 동반되어 있었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주 좀 그한겨 씁쓸한 얘기긴 한데 이게 네. 맞벌이 부부 이런 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사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짧아요. 그리고 같이 있어도 엄마는 뭐 설거지하고 바쁘고 아빠 또 다른 업무, 그러니까 애를 지켜볼 수 없어서 시간이 짧아서 미쳐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정말 그런 경우도 많겠네요. 근데 이 대표적인 틱 증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알아봤는데 한 가지 말고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 운동 틱이나 음성 틱이 두 개 겹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겹쳐지면서 시간이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 그때 이제 뚜렛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뚜렛 증후군. 예. 그런데 틱이 처음부터 심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경과가 있을 것 같아요. 틱의 경과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처음 발견되는 시기가 5, 6세경에 이제 초발한다고 보통 이제 그때 나타날 때는 단순 운동 틱이에요. 눈을 깜빡거린다든가 코를 움찔거린다든가 이게 한 2, 3년 정도 지나고 하면서 이제 좀 다른 행동, 머리를 움직이거나 겹치게 되고요. 거기서 3,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음성 틱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음성 틱, 운동 틱과 음성 틱은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같은 이제 운동 틱 내에서도 처음에는 눈을 깜빡거렸는데 입술을 빨았는데 이건 없어졌는데 머리를 움직인다든가 머리 끄덕거리는 건 없어졌는데 손을 턴다든가 예. 그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전환들이 나타나. 그래서 엄마가 이거에서 저걸로 옮겨갔어요. 이걸 고쳤더니 저게 생긴 것 생겼어요. 같은 느낌.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과에 따라서 부위나 증상이 달라지기도 하는 네. 거네요. 네, 사춘기가 되면 틱 장애가 저절로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는데 꼭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네. 일단 아까 제가 18세 이전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네. 유병률이 5에서 15%라고 얘기했고 그중에 1%가 만성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성인 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반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괜찮아졌는데 자기가 스트레스를 살면서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재발돼서 나타난다라는 거 하고요. 아마 없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 없다라는 거는 1%만 만성화되고 나머지는 일과성으로 자연 호전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그래서 꼭 잘못된 거라고는 볼 수 없는데 만성화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틱 장애는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기도 하지만 성인 이후에는 사춘기 이후에는 성인 틱으로 이어지거나 또 정신과 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의료원 한방소아과 이승현 교수와 함께 틱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틱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틱장애를 정말 나쁜 습관으로 오인하기가 참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오인을 해서 방치를 해서 치료가 늦어지면 혹시 또 치료가 어려워지나요? 이게 습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이 되면 그 발견될수록 치료가 빨리 들어가면 빨리 들어갈수록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좋고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틱이 심하다고 해서 또 길게 간다거나 틱 증상이 가볍지만 끝나지 않고 질질 끊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일 문제가 습관화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걸 기억을 해서 떠올리게 돼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아버님도 이제 연말이고 연시 되시잖아요. 연초 되면 항상 올해는 금년할 거야. 근데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직장 생활에서 그 하다가 보면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손가락에 담배가 있더라. 뭐 이런 말씀들을 그런 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늦어지면 아무래도 좀 치료를 빨리 하는 것보단 힘들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아정신과를 특별히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소아과를 가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는 게 좋습니까? 양방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소아정신과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시게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거다라고 그러니까 알고 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보다는 일상적으로 진료를 받다가 확인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저도 보고 한방 신경정신과에서도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이가 자라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습관성 장애 상태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하면 제가 관리를 하고요. 여기는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조금 더 검사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신과 또는 신경과 쪽으로 의뢰를 해서 같이 진료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틱장애는 어느 정도 대표 증상들을 알고 있으면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화면으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틱은 일단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틱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제가 아이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틱 증상을 확인하고요. 그럼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진맥을 하고요. 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건강 상태에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틱이 그럼 있기는 한데 얼마나 심하냐 따라 가지고 네네. 얼마나 자주 하느냐, 많이 나타나느냐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은 힘드냐,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느냐 여러 가지 설문지를 쓰게 되는데 가장 많은 게 예일틱 검사지고요. 그다음 이런 아이들이 긴장하거나 이래서 다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섭을 준다고 하는데 색깔과 글자를 틀리게 해서 읽게 함으로써 아이의 어떤 집중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검사를 하고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있는지 이 스트레스가 지금 급하게 생긴 건지 아니면 장시간 진행되어가 아주 만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건데요. 경락 기능 검사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스트레스 검사라는 게 있고요. 이 결과를 이걸 많이 쓰는 게 설명하기가 좋아요. 네. 여기 보면 건강한 뇌일수록 초록색을 띠게 되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붉은색 계통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경락 기능 검사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의 검사가 있다고 알아봤는데요. 아이들이 병원 치료에 지레 겁을 먹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한방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은요, 흔히 알려져 있는 약물 치료, 그다음에 침구 치료, 기타 추나나 명상, 바이오 피드백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는 당약이죠. 근데 이게 맛이 없고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장시간 복용해야 될 때는 제제약 같은 거, 가루약 같은 거 만들어져 있는 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침구 시술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얼굴이나 입술 이 특정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그 근육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혈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스트레스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혈자리들 선택해서 침치료할 수 있고요. 아울러 가장 근본적인 내 기능 발육이 늦어서 그런 것이다. 그 기능을 촉진해 줄 수 있는 친구 혈자리들을 선정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처음은 아픈데요. 곧 익숙해지게 됩니다. 아이들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울 따름이지.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바이오 피드백 치료인데요. 이런 아이들이 아까 제가 긴장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마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그거를 기계적으로 연습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집중하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건 아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그럼- 화면을 보면 치료가 되는 건가요? 예, 화면을 보면서 이제 자꾸 그 기억을 이제 영상시키는 방법인데요. 지겨워요. 아프다기보다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조미 쑤셔서 난리를 칩니다. 네, 뭐 침 치료부터 화면을 보면서 하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약을 복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오래 복용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원인 자체가 그럼 이제 내 발육이 그 부전에서 생기는 거라면 이게 완성될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는 내가 완전히 다 자랐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늘 부족한데 이걸 그럼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할 것이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이게 이 아이에서는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하면 약을 줄이든지 그다음 점진적으로 또 갑자기 딱 끊으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침 치료 이런 경우에서는 증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한 2, 3주 정도는 계속하면서 지켜봅니다. 예. 그런데 이 틱장애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면 치료 반응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완치도 가능한 건가요? 완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 없어지고 그게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그거는 완치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발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재발. 예, 그래서 그거는 완치지만 영원히 재발 안 되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기도 하지만 재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왜 재발이 되는 건가요? 원인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요. 그럼 네. 이제 어떤 때 스트레스가 되느냐 이제 아이들한테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학년이 바뀔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보면 한 4학년쯤 돼서 또 많이 나타나요. 이게 3학년까지를 우리가 저학년이라고 하고 4학년 이상을 고학년이라고 하거든요. 단지 저학년이다 고학년이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똑같이 하지만 학습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힘든 시기가 오면 재발을 하게 되는데요. 제 경험상 한 3번 이상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성인 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TV 닥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도 혹시 틱장애가 있지 않은가 유심히 살펴보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틱장애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셨던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예, 조카가 기침 감기를 오랫동안 앓고 난 후에 킁킁거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것도 틱 장애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조카가 오랫동안 감기를 앓았는데 킁킁거리는 습관이 감기 후에 남아왔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걸 틱장애라고 걱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확인은 해보셔야 되는데요. 감기 끝에 오면 이제 만성 인후염, 우리도 그냥 목에 간질간질 하잖아요. 이제 그게 깨끗하지 않아서 오는 경우, 또는 그 아이가 평소에 비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비염 증상 때문에 나타날 그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는 그 아이가 과거력으로 틱 장애가 있었는지를, 이제 그때는 과거에 있었지만 완치가 되었는데 비염을 앓으면서 그러면서 기억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틱장애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아무래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틱장애 때문에 아이가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인데요. 치료가 될 때까지 단체 생활을 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주변에 알리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틱장애가 있는데 아무래도 보기에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 단체 생활을 좀 피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 걱정을 한다고 하셨어요. 조언을 해주시면 어떤 게 좋을까요? 예로부터 병원 소문을 내라고 그랬었잖아요. 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재발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영원히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계속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시끄럽고 친구들하고 이제 하지 말라는 데서 자꾸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트러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가 고의로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고 그리고 그 문제가 병이라서 그런 거다라는 걸 알리고 지 잘못도 아니라는 걸 알리고 주위의 이해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간혹 이제 단체 생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 노출을 시키면 면역이 생겨가지고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래서 뭐 이상한데 이제 훈련단 이런 데도 보내고 하시던데 그거는 이게 자체가 지가 고의성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지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단체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수행되는 단체 생활을 그만둘 이유는 없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틱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단체 생활을 피할 필요는 없고 일상생활을 하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틱장애를 앓고 있을 때 또 알리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들의 선생님들은 어떤 걸 알고 계시는 게 좋을까요? 특별한 뭐 교육이 필요한지요? 제가 이제 틱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이게 한 10여 년 이제 넘었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선생님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들이 없으셨어요. 특히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또 선생님들이 되게 좀 보수적이시잖아요. 네. 집에서 잘못 배워서 가정교육이 아니라서 그렇다라든지 애가 산만해서 그렇다든지 이제 이런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 이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그래도 선생님도 이제 이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를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힘드신 건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가는 게 아이가 고의로 그러지 않는다. 자기도 어떻게 안 되고 이 질은 충동적. 자기도 통제를 하고 싶지만 안 되고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그 야단치면 아이는 위축이 되기 때문에 네. 증상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서 이 틱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약물 치료를 오래 하면 주의력이 결핍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그걸 조금 반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흔히 이제 ADHD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이제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에 대표적으로 쓰는 약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부작용으로 식욕 부진이라든가 뭐 성장 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서 그중 하나가 틱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고요. 이게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을 수 있는데 아니까 뭐 몰라서 그렇겠지. 그러다가 한 6, 7세 되면 내년에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병원에 데려오시고 치료를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틱도 아까 6, 7세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시기가 겹쳐지는 것일 뿐이지 약물증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장시간 추적 관찰이나 이런 연구 결과로 볼 때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치료 약물이 틱을 유발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틱을 유발하는 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ADHD 그 진단을 받으러 갔다가 틱장애를 처음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ADHD와 틱장애에 대한 구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ADHD에 대한 증상도 알려주시죠. 네. 예. 딱 보면 표가 나는 게요. 틱은 아까 특정 근육이나 특정 소리가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ADHD는 말 그대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충동성이거든요. 보면 첫째 집중력 결핍에서 보면은요. 어떤 특정 일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굉장히 산만하게 늘어놓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라도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앉아있기 힘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충동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랑 선생님이 발표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지적받고 그다음 자기가 답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쑥불쑥 답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라도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도 않고 끼어들고 그 말에 대해서만 끊느냐 하면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던 전혀 다른 말도 중간에 끼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쟤는 뭐야? 이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특징이 과활동성이에요. 과활동성이요? 예, 그냥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작은 행정이 굉장히 산만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보고만 있어도 내가 불안하고요. 주위가 산만하고 정신이 시끄럽고 그리고 이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반복이 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틱장애는 쉽게 말해서 같은 행동이 마치 습관처럼 반복이 되면 틱장애다라고 볼 수 있고 ADHD는 주의력이 과도하게 산만하면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ADHD도 틱장애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지 원인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예, ADHD 역시 아직도 이제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가 않았고요. 네. 단지 이제 뇌에 특히 뭐 요즘에 뭐 전두엽 쪽 이런 쪽에 이상이다라는 부분들이 소소하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ADHD라든지 틱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울, 불안 또는 우리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자폐 증후군, 야스퍼거 증후군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질환인데 다른 이름일 뿐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원인은 뇌에 있다. 이 질환들의 공통적인 게 특정 행동을 반복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과하게 나타난다는 거고 시도 때도 없이 충동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ADHD나 틱장애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ADHD는 그러면 어떤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ADHD 역시 틱장애처럼 네. 일단 보고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근데 진료실에서는 저만 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설문지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어떤 자기 체크리스트, 집에서의 아이가 행동이 어떻다라는 거 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한테 그런 설문지를 받고 아이의 행동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뭐 뇌 손상 이런 기질적인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경학적이라든가 영상의학적인 이런 검사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ADHD나 틱장애를 구분을 할 때 설문지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 증상을 보고 이 설문지를 맞는 설문지를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ADHD라는 건 진단은 되어야지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설문지를 줄 수 네네. 있지 뭐 전 질환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설문지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ADHD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면 완치는 가능한 건가요? 완치라는 개념이 참 어느 정도까지라는 얘기인데 네. 이제 기본 원인 자체를 뇌발육 부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뇌가 발육이 되어서 나중에 호전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 컸지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춘기까지는 치료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디를 샀냐?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그러니까 초점이 맞춰집니다. 네, 그럼 이 ADHD 같은 경우도 아까 틱장애와 비슷하게 치료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재발이 되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 거군요. 네, 이 ADHD는 틱과는 조금 다르게 네.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런 기간은 조금 드물고요. 더 하는 거와 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통제가 좀 더 쉬운 그런 상황들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럼 혹시 ADHD와 틱장애가 함께 있으면 같이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같이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ADHD, 그러니까 틱 장애 중에 ADHD라든지 적대성 품행 장애라든가 반항 장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이제 조금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다양해집니다. 이게 저학년일 때는 그냥 소소하게 틱이지만 조금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사춘기 겹치게 되면 품행장애, 네. 내가 나쁜 짓 하고도 나쁜 짓인 거 모르는 거 조금 더 과해지면 적대성 반항장애, 대놓고 이제 폭력의 행사, 폭언이 그런 질환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접근해서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틱장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ADHD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표현이 서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주의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걸 유의하시면 될까요? 네, 요즘에 이제 틱 장애인 줄 미처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네.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첫 번째가 무시하라거든요. 너 왜 그러니? 엄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또 그런다. 그걸 이제 계속 지적하다가 보면 아이가 긴장하고 위축이 되거든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틱이 더 유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시하라는 건데 알고 계세요. 이건 역시
저 같은 사람이 방송도 하고 정말 인터넷 여러 가지 첫 번째로 그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거를 지켜보시기가 너무너무 힘드신 어려울 것 거예요.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농담 삼아 그래요. 정 찾기 어려시면 어머니가 저 정신과 가셔가 화병약을 드시고 아이한테는 야단치지 마시라고. 네. 예, 첫 번째가 무시하고 지적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아이를 오히려 혼내고 추궁하고 이 인식을 하게 하면 악화된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틱질한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사실 이게 조금 틱틱거리거나 킁킁거린다고 이 아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일과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만성화를 겪는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다른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과성 틱이나 이런 경우에 덮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 아이를 이해하고 배려를 해주고 해야 될 부분들이고 더 찾아야 되는 거는 틱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아이가 불편함이 있다.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 뭔가 고민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더 먼저 찾아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틱장애는 아이들의 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지고 또 꾸짖기보다는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는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 여유로운 기간을 이용하셔서 방학 기간에 치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동의의료원 한방소아과 이승현 교수 고맙습니다.